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 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른바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진단입니다. 국회 복귀는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없이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한 달 마음껏 장외투쟁하고 나면 제풀에 지쳐 국회로 복귀할 것이라던 전망과 달리 오히려 더 완강해졌습니다. 여당도 이제 뭔가 결단을 내릴 시점을 맞은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원하는 것을 줄 것인가, 아니면 여야 사당만으로 국회를 열 것인가. 국회법이 6월에는 임시국회를 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보입니다. 잠시 뒤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했던 정당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5월 27일 더 뉴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까지 겹쳐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회견에서 경제정책 대전환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국회 복귀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안 5월 처리는 무산됐고 대치 정국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쟁점으로까지 번진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의 당사자가 오늘부터 외교부의 정식 조사를 받습니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통화 내용 열람 경위와 유출 의도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정기 감사도 곧 진행됩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경제 회복의 최대 장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이라는 답이 35.3%, 추경 등 재정 투입 지연이 23.6%,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19.7%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 3대 국제영화제 가운데서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칸 황금 종려상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이 오늘 귀국합니다. 봉 감독은 배우 송강호 씨와 함께 공항에서 간단한 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연결해서 귀국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 낙타 털 수입 매트리스 들어보셨습니까? 유충 차단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샀더니 나방과 애벌레가 무더기로 나와 피부병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업체는 소비자 부주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국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어서 이번 주 안에 자체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 외교관에 대한 조사와 징계 처리 일정이 공식화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취임 인사차 외교부 기자실을 방문한 계기에 이번 기밀 유출 사안을 포함해서 외교부 현안을 설명했습니다. 조세영 차관은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는 1차로 마무리됐다면서 오늘 오후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보안 업무 규정 시행 세칙에 따라서 보안 담당관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세영 제1차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보안심사위원회에 이어서 이번 주 목요일쯤에 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와 내용, 범위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외교부 징계위원회는 징계와 관련한 사항을 판단해서 인사혁신처로 심의 결과를 올리고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징계 내용과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문재 외교관 K씨도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중징계, 즉 정직 이상,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가 예상이 됩니다. 조세영 차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사와 징계 등 처리 방향과 수위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토요일에
프랑스 파리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청사로 출근을 해서 외교부 고위 간부들과 함께 기밀 유출 사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조세영 제1차관은 외교부 감사반이 워싱턴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 그리고 앞으로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은 어젯밤 늦게 징계와 관련한 절차 개시를 지시하면서 신속하고 엄중하며 엄정하게 이번 사안을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특히 원정주의에 흘러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고 조세영 차관은 전했습니다. K씨에 대해서는 행정부 차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사법처벌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K씨 말고도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돌려본 다른 외교관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이번 주에 주미 한국 대사관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 감사도 잡혀있기 때문에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외교관 입장에서 보면 유출이고 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를 다시 누설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뜨겁습니다. 여당은 한국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외교관 개인과 야당 의원의 책임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논란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강효상 의원의 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 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강 의원이 국가기밀을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강 의원은 사과를 해야 하고 한국당도 공당으로서 책임지고 마땅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가 기밀을 의도적으로 누설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은 여권의 공세를 두고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관계가 훼손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핵심과 본질은 외면하고 야당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고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여당의 모습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제 와서 기밀 누설이라고 하니까 사실 무근인데 어떻게 기밀 무근이 되는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체 모순이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강 의원과 외교관은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재 주미대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허술한 정보 관리 체계에 메스를 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강효상 의원 건까지 겹치면서 전국 경색이 심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정상화는 이제 더 멀어지는 겁니까? 네, 지난주까지 진행됐던 여야 지도부 사이의 회동도 아직 잡히지 않고 있고 물밑 협상만 진행되는 중입니다. 문제는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요구 조건을 양보하지 않고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부터 추경 연계 민생 투어를 진행하면서 야당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사과하고 철회하면 국회로 복귀한다고 했는데 국회 복귀의 명분을 원하는지 장외투쟁의 명분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금 전 기자회견을 진행한 황교안 대표 역시 민생의 절박한 현실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결국 기존 조건을 대통령에게 내세웠습니다. 자신과 1대1 대화 회담을 진행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며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진행된 제71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가 장기간 정쟁과 혼란에 휘말려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문 의장과 여야 4당 지도부가 참석했지만 한국당은 불참했는데요.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문 의장의 행보에 대해 한국당이 간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난 2월 이후 13주 만에 50%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5월 3주차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50%로 부정평가 45.6%를 앞섰습니다. 이는 4주째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는 결과로 부산, 울산, 경남, 서울, 그리고 50대와 20대에서 긍정평가가 늘었고 60대 이상과 30대, 진보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다소 늘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9.3%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자유한국당은 31.9%로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11%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던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7.4%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경제, 정부는 세계 전반에 걸친 이른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불확실성 증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이 늦어지는 등 재정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도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 탓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경제 회복의 걸림돌인지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5.3%, 3명 중 1명이 경제 회복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꼽았습니다. 한국당 주장과 같은 입장입니다. 반면 추경 등 재정 투입 지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23.6%였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꼽은 응답자는 약 20%에 달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응답도 8.6%였지만 도표에서는 기타에 포함시켰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고른 대표적인 장애 요인은 추경 등 재정 투입의 지연, 글로벌 경기 침체였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거의 비슷한 비중이었습니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은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는 재정 투입 지연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보수층은 정부 경제 정책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중도층은 전체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했습니다. 경제 정책이 문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재정 투입 지연과 외부 요인을 더한 비율을 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도층은 재정 투입 지연보다 글로벌 경기 침체를 조금 더 중요한 요인으로 봤습니다. 성별로도 엇갈렸습니다. 남성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문제라는 응답의 절반 가까이 몰렸습니다. 재정 투입 지연과 글로벌 경기 침체 응답을 합한 비율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반면 여성은 경제 정책, 재정 투입 지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의견이 고르게 분산됐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 회복의 제1장애 요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문제로 삼는 재정 투입 지연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합이 43%가 넘고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문제로 보는 응답까지 더하면 절반 이상입니다. 어느 일방이 여론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에서 어제 하루 내내 삼시세끼를 함께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핵 문제와 미일 무역 협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죠. 황보현 특파원. 예, 도쿄입니다. 네, 미일 정상회담 끝났습니까? 네, 방금 전에 미일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11번째 미일 정상회담인데요. 1시간 정도 정상회담을 하고 점심 식사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정상회담에 앞서서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때 발언 내용을 보면 회담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넨 아베 총리는 오늘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과제, 그리고 미일 무역 협상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미일 동맹과 관련된 안전 보장 문제와 미일 무역 협상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를 이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일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의 막대한 대일 무역 적자에 대해서 무역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는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 가족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 20분쯤 도쿄에 있는 궁에서 지난 1일 새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과 만났습니다. 어제 일정을 보니까 아베 총리가 트럼프의 마음을 사기 위해 극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해서 얻은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일정부터 좀 살펴보면요.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에는 골프를 함께 쳤습니다. 이번 라운딩은 골프 광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마련된 행사인데요. 먼저 도착한 아베 총리는 헬기를 타고 날아온 트럼프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같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라운딩 때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카트를 직접 몰면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골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치즈버거로 점심을 먹은 두 정상은 오후에 일본 전통 씨름인 스모 경기를 관전하게 됐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스모 경기장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역시 특별히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승 선수에게 대형 트로피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구이 요리로 유명한 도쿄 번화가의 식당에서 부부 동반으로 함께했습니다. 온종일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삼시세끼까지 같이 한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전 세계에 부각했습니다. 특히 두 달 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밀도가 특별하다는 점을 국내에 적극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접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미일 무역 협상 타결을 오는 7월 일본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간 타결을 선거 이후로 미뤄온 아베 총리로서는 안도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마냥 안심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SNS 글에서 그때, 즉 7월 선거 이후에는 큰 숫자를 기대한다고 적었는데요. 이는 협상 시간을 좀 미뤄주고 대신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북한의 잇단 발사체 도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자신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고 느끼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수행 중인 샌더스 대변인은 미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일부 행위가 대통령을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독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양 원장은 지인들과의 사적인 모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 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당일 만찬은 독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한 만찬이라며 특별히 민감한 이야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원장은 자신을 당사에서부터 몰래 따라다니면서 추구하고자 한 공적 이익은 무엇이냐며 해당 보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양 원장과 서 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4시간 동안 비공개로 만나 독대 만찬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만찬 회동과 관련해 총선 모의가 의심된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가 하는 일이 기승전 총선인 점을 고려하면 총선 관련 모의가 다분히 의심된다며 사전선거운동을 획책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국정원장이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과 장시간 독대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 개입의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하다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른다고 강조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수입 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나방과 애벌레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매트리스는 낙타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이 침대를 쓴 이후 벌레 때문에 생긴 피부염을 앓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덮개에 구멍이 숭숭 나 있고 곳곳에 알과 벌레들이 붙어 있습니다. 덮개를 뜯어보니 매트리스 안은 번데기와 나방 사체 천지입니다. 열어보니까요, 이 구멍들이요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구멍을 집게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다니면서 갑자기 나온 거예요. 신고를 받고 매트리스를 살펴본 보건소 관계자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렇죠. 외국에서는 안 보이는 거 괜찮아 보이고 그 카바를 벗겨서 이렇게 벗겨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는 뭐 사실 처음입니다. 2년 반 동안 침대를 쓴 장모 씨는 없던 피부병까지 얻었습니다. 벌레가 원인이라는 병원 진단도 받았습니다. 매트리스의 소재는 독특하게도 낙타 털입니다. 유충 차단에 탁월하다는 이 침대는 스위스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가격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또는 각종 벌레나 진드기 그런 거에 대해서 안심하고 써도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침대를 진짜 고가이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 부주의로 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에 팔린 같은 제품에서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 대해서도 매트리스 교환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장 씨는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민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 침대 매트리스에 있는 벌레들이 어디서 온 건지는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충이 서식하기 좋은 낙타 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트리스 안에서 우글거리는 벌레들.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업체 측은 소비자 관리 부실과 집안 환경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침대를 쓴 지 2년 반이 넘었다며 그 사이에 벌레들이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가구 표면에서 발견되는 집 진드기와 달리 이 벌레들은 매트리스 속에서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낙타털에 있던 유충이 제조나 가공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매트리스를 만들 때 낙타털이라는 이제 동물의 그 털을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 소재들을 대량으로 어디서 보관을 할 거 아닙니까? 해충들의 오염이 되는 거죠. 매트리스 말고는 집안 어디에서도 벌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봤거든요. 매트리스에서 벌레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딱히 뭐 벌레가 그렇게 많이 나올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보건소에 분석 의뢰를 받은 질병관리본부는 유충 종류 규명과 유입 경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거래 제한 조치를 당해 곤경에 처한 화웨이가 이번에는 와이파이와 반도체 등의 국제 기술 표준을 정하는 단체에서 잇따라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와의 관계가 끊기면 화웨이는 해외 사업을 확대할 때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희천 기자입니다. 무선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 와이파이 연맹이 화웨이의 참여를 잠정 제안했다고 니케이 아시안 리뷰가 보도했습니다. 이 연맹은 애플과 퀄컴, 인텔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또 삼성과 도시바, HP 등이 주축인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가 풀릴 때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화웨이는 휴대용 기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SD 메모리 카드의 표준을 결정하는 SD협회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SD협회는 미 상무부의 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이들 기술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기술 표준을 정하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화웨이는 경쟁력 하락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화웨이는 성명을 내고 어떤 국가의 정치 행위 때문에
세계 산업계의 공개 표준 협력이 방해받으면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 이후 기술 표준을 정하는 기구에서 잇따라 퇴출되면서 화웨이가 사면 초과로 내몰리는 형국입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유럽 대륙의 향후 5년간 정치 지형을 결정할 유럽의회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녹색당의 급부상 등 유럽연합, EU의 회원국별 선거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EU 집행위원장 등 이른바 빅5 인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황보선 기자입니다. 사흘간 치른 유럽의회 선거에서 EU를 탈퇴할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의 잠정 투표율은 51%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U 회원국들별 출구조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먼저 독일 녹색당의 급부상이 주목됩니다. 5년 전에 2배 수준인 22%를 득표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최대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ir haben nicht nur ein super Ergebnis hier in Deutschland erreicht, sondern derzeit in Irland, in den Niederlanden, in Österreich, überall in Europa.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한당은 5년 전보다 3.4%포인트 높은 10.5%를 득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이 에마넬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성향 집권당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제바스찬 쿠르츠 현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국민당의 득표율이 34.5%로 5년 전보다 7.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회 의원 751명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장과 EU 정상회의 의장, 유럽중앙은행 총재,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이른바 빅5 인선이 진행됩니다. 특히 제9대 유럽의회는 10월 2일 5년 임기를 시작한 뒤 같은 날 EU 집행위원장 인준 투표를 치르고 11월 1일엔 새로운 EU 집행위원회가 출범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재미교포 케빈 나 선수가 PGA 투어에서 3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만삭의 아내와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거둔 우승이라 기쁨은 더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타차 단독 선두로 마지막 날 경기를 시작한 케빈 나는 6번 홀까지 버디 3개를 잡아내며 2위와의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절정의 퍼트 감각으로 긴 거리 버디 퍼트를 잇따라 홀컵 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전후반 1개씩 보기를 범했지만 침착하게 자신의 경기에 집중하며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결국 마지막 홀 3.5m짜리 버디 퍼트까지 성공하며 완벽한 세타차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PGA 투어 생활 15년 만에 거둔 3번째 우승, 통산 상금은 3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케빈 나는 우승을 확정한 뒤 그린으로 뛰어나온 딸 소피아와 만삭의 아내를 얼싸안았습니다. 그리고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빈티지 스타일의 고급 승용차를 11년간 동고동락한 캐디에게 선물했습니다. And I knew before my career was over, I was going to win out here, if not multiple times. And it's nice to get one. And who knows, maybe I'll win a couple more times before my career's over here. LPGA 투어에서는 올 시즌 2번째로 우리 선수들이 한 명도 10위권 안에 들지 못하는 부진을 보인 가운데 잉글랜드의 브론텔로가 프로 데뷔 3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이 끝나고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의 좌파 경제 폭정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없이는 국회로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죠. 여야 1: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강훈식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이전 출연자들보다 좀 젊어지셨어요. 아, 그래요? 더 젊은 정치입니다. 강훈식 의원님하고 최이배 의원님께 예. 토론 들어가기 전에 예. 지금 당의 사정들 몇 가지 좀 여쭤보고 가죠. 먼저 강 의원께서는 네. 원래 전략기획위원장이셨잖아요. 네, 오늘 아침 9시까지 전략기획위원장이었죠. 예, 왜 교체가 된 겁니까?
교체보다도 이제 제가 사의 표명을 한 2달 전에 했고요. 사의 표명한 취지는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는 공천 룰에 대해서 공천제도 기획단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보다 일찍 1년 전에 공천 룰을 정했기 때문에 일단 제 역할에 일단락할 수 있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총선 때가 다가오면 총선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분이 좋겠다라고 이제 대표님한테 의견도 드렸고요. 당대표가 이런 대목에서 이근영 대표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여론조사 비서관을 지냈고 지금은 선거 컨설팅이나 정치 컨설팅을 하는 대표를 원해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더 총선을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임자까지 본인이 추천하신 건 아니죠? 대표님한테 이제 좀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이제 필요하겠다. 그리고 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 생각보다 일이 많아서 지역구 관리하면서 본인 출마 준비하면서 총선제도 하면서 또 청와대와 조율하면서 이게 쉽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은 드렸고요. 인사 자체는 대표님 몫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외 인사가 이 중책을 맡은 것이 좀 이례적이고 또 일각에서는 친문을 강화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뭐 의미는 없습니다. 네, 전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 지난번 우리가 그 20대 총선 때 한국당의 총선 패배의 원인을 소위 진박 간별사까지 나와서 진박 또 뭐 집친박 이렇게 간별하지 않았습니까? 그 프레임에 저희를 넣으려고 하시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에 특별히 더 친문이다 또는 비문이다 이럴 사람들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색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최비 의원께서 뭐 패트 때 감금도 당하셨는데 패스트트랙 때 감금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을 당하셨는데 당내에서도 지금 사정이 편치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정책위 의장 문제는 일단락된 거죠? 예, 지금 손학규 당대표께서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2분을 임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에 해당되는 정책위 의장으로 또 저를 임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총장도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이 4명의 인선에 대해서 이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님들이 이제 반발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그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임명한 것에 대해서 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태경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기각되는 내용으로 판결이 최종적으로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당 내에 뭐 최고위원들이나 뭐 저 이제 그 정책의장, 뭐 사무총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제 문제 제기는 없습니다. 지금 최고위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손 대표 포함해서 지금 이른바 4대 1이라고 해요. 그 사무총장은 손 대표가 임명했지만 거기 최고위원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지금 4대 4인데 나머지 1명이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김수민 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위원장으로서 이제 김수민 의원이 지난번에 선출이 되었고 지금 이제 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요구하는 좀 무리한 그런 주장들이나 이런 거에 같이 하지 않고 오늘 이제 그 안철수계 의원 6분이 정병국 의원님을 혁신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를 출범시키자라는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이제 본인이 그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손학규 대표와 그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혁신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까지만 좀 여쭤보면요. 지금 정병국 의원 쪽으로는 혁신위원장 못 맡긴다 이게 손 대표 생각 아닌가요? 예, 그 처음에 정병국 의원님을 혁신위원장으로 거론을 했던 당시는 패스트트랙 전국 이전이었고 그때만 해도 이제 중립적인 어떤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거론을 했는데 이제 본인도 거절 의사를 가졌었고 당시에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패스트트랙 전국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이제 원내대표를 자진 사퇴시키고 또 새로 선임하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정병국 의원님을 지금 중립적인 인사로 보기 좀 어렵지 않겠냐. 다른 정당계로 봐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외부에서 좀 더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분을 더 모셔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당이 워낙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으려고 하는 분들이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김수민 의원이 안철수계인데 안철수계 의원들이 지금 정병국 의원을 이른바 밀잖아요. 근데 손 대표 등에서 반대를 하면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김수민 의원의 입지가 바른정당계 쪽으로 좀 기울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리면 최대한 중립적인 혁신위원장이 나와야 그분이 운영한 혁신위에서 제안을 이제 혁신안을 낼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 최고위원회가 수용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 분이 운영한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냈을 때 그거 역시 또 뭐 2개월 후에나 뭐 얼마 지나서 혁신안을 받네 안 받네 가지고 또 싸움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범할 때부터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한 혁신위가 당의 이제 혁신 방안, 쇄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최고위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손 대표 입장이나 또는 뭐 최입의 의원 입장에서 혁신위가 가동됐을 때요. 뭐 전권이 어디까지는 모르겠는데 혁신안을 만드는 과정에 이른바 당권파 개입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물론 혁신위를 만들면은 그거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요. 나중에 혁신안이 나오면 최고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더 보완해달라. 그리고 뭐 수정해달라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무리한 어떤 제안들을 했을 경우는 혁신위가 그 최고에서 그 부분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잡음 없이 가게 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분을 모셔서 최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이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개입하지 않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토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제 문제가 뭐 당연히 전 사회적으로 화두입니다만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죠. 강 의원님은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는 보시나요? 네,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 경제가 쉽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당으로서 무겁게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또 되짚어봐야 되는 것은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브렉시트 또는 전 세계적인 경제의 하향 성장률에 비하면 우리가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평균 성장률이 2.9%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들은 좋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안 좋다는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있고요. 또 그런 수치들을 실제로 어떻게 경제를 좋게 만드는데 치환할 것인가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도 어렵다는 인식은 동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0.4%로 이제 마이너스 기록을 했거든요. 아마 이제 OECD 전체 국가들 중에서 이제 꼴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OECD나 KDI가 2.6%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가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2.4%로 0.2% 낮췄고요. 뭐 이런 전반적인 이제 통계 수치들도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그 최저임금에 대한 이제 실태 조사를 하면서 보고서를 냈는데 아무튼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했더니 저소득자들의 일자리를 잃었고 소득 양극화가 더 커졌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정부도 어느 정도의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또 내비치고 있고요. 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소득 양극화 문제인데 이 소득 양극화가 결국은 이제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에서 결국 그 안에 있는 근로자, 노동자들 역시 임금 격차로 벌어진다라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노력을 덜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뭐 정책을 열심히 펼지만 그것이 효과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공정경제를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또 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게 없어지고 갑질 문제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결국 중소기업의 이익이 좋아져야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임금이 올라가서 그거야말로 소득주도 성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소득주도 근본적인 성장 자체를 폐기하라는 게 아니라 좀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속도의 조절이나 다른 네. 정책과의 융합 그리고 특히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정경제의 부분에 있어서 네. 정부가 더 많이 공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정경제 부분에 공을 좀 더 들여야 된다. 이런 네, 지적에 뭐 동의하시나요? 일면 맞는데요. 사실은 좀 저희가 되짚어봐야 되는 건 이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소위 낙수 효과를 보는 경제를 하자라고 해서 네. 이것에 대한 한계들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해온 것이고 네. 거기에 동시에 공정경제 그리고 창조경제 그러니까 혁신성장까지 저희가 세 개의 축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고 보면 지난 정부 내에 해왔던 것들의 체질 개선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체질 개선의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또 그것들이 아직 우리가 체질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 중심으로는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을 느끼고 있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소득주도 성장들이 좀 과하게 진행됐던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예. 이후에 성장 여력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뜻이 있는 야당 의원님들도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현재 기조의 큰 틀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보다도 미비한 부분들을 좀 보강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KDI가 또 그 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 또 제안했던 건 동시에 재정 운용을 좀 더 크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추경이 좀 시급한 문제이고 네. 그것은 IMF도 9조 원 정도의 추경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의 마중물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의 일정 정도의 조절과 네. 동시에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제를 새로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큰 방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자리에 없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두 분 말씀과는 좀 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밝힌 입장 잠시 확인하고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 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발언은 그나마 좀 이제 정제된 것 같고요. 예. 어제 페이스북에는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저도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예, 이런 규정, 이런 진단에는 동의하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이제 2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고용노동부의 이제 실태 보고에도 네. 그런 부작용들을 언급을 했고요. 저는 결국 자영업자들이 특히나 이제 어려움에 빠진 부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비용 부담 늘어나는데 영업은 더 안 돼가지고 예.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예. 이런 이제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익히 이제 정부 여당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경제 정책의 성과가 체감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발언들. 저는 이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좀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인식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이 답답함을 주고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통계치나 이런 조사들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인식을 공감해주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앞서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노력들을 보여주시면 예. 조금이나마 마음으로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좀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좀 되짚어봐야 되는 경제가 심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좀 짚어야 되는 것은 실제로 거시적인 수치들은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 자체가 주저앉지는 않았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걸 알고 계시죠. 다만 이런 것들을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렵다 대한민국 경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냐 이 부분에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전체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 수치가 나쁘지 않고 네. 또 이후의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은 오히려 말씀을 무겁게 하시는 게 맞고요. 한국 경제 아직 가능성과 미래가 있고 또 그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지점들을 오히려 강조하면서 하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어보자라는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야당으로서도 오히려 대통령의 경제를 심리를 위한 경제를 다독거리는 모습에 대해서 같이 뜻을 모으겠다 하면서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지점들도 함께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황교안 대표의 지옥 발언은 저는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인 책임의식이 결여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정당이라고 하면 그리고 경제가 안 좋다고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국회에 들어와서 예. 제1야당으로서의 충분한 역할 그리고 살려달라는 절규를 거기에서 북돋움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서 제도권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토론하고 장을 열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장에서 선동적인 발언을 몇 마디 더해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실제 국민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1야당 대표의 노력은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강 의원 말씀해 주신 거 두 가지를 좀 최입배 의원께 좀 여쭤보죠.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발언을 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 어렵다는 얘기는 짬짬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우리 경제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네. 그다음에 뭐 성과는 나는데 그걸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고용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아까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멀어지고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지 예. 아, 대통령이 밝은 미래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전환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지난 2년 동안에 한 29%, 30% 가까이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주휴수당이라는 또 제도를 법제화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편의점 같은 데에서는 이게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으로 거의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하셨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공약 지킨 거나 마찬가지다. 제발 내년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도 진작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거의 동결 수준으로 굉장히 뭐 내년 최저임금은 뭐 올리진 않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에는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만 말씀드렸는데 최저임금 외에도 예를 들어서 아까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추경 같은 것이 지금 이제 경기를 바로 부양할 것 같이 막 또 분위기를 띄우지만 막상 지난 본 예산에서 470조 원 넘는 슈퍼 예산을 저희가 했고 그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아직 상반기도 지나지 않아서 집행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경을 하면 경기가 부양될 것 같이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현실과에 맞지 않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추경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뭐 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한 것이고 국민들이 거기에 또 상당 부분 저는 또 동조를 하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경 문제도 뭐 재난과 안전 때문에 하겠다라고 처음 했다가 또 갑자기 경기 부양 뭐 일자리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끼어들어서 뭐 200개가 넘는 추경 사업을 가져왔는데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본 예산 잘못 짠 것부터 사과해야 되지 않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 황교안 대표가 책임성이 결여됐다. 뭐 물론 지금 한국당의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정말 국민들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안 없이 저렇게 장외투쟁만 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불신을 낳게 하고 스스로 자기 함정, 자기 무덤을 판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마치고 곧 들어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요. 아 그래요? 예, 뭐 그 들어오게 된다면 아무튼 여당이
또 들어오게 만드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셔서 국회가 정상화되게 하는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뭐 이제 외교부 그 기밀 누출 이런 것 때문에 또 정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과연 국회 정상화는 언제 될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 3당 입장에서도 중재를 하려고 저희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 호프 회동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날만 분위기 좋았다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고 엊그저께 말씀했단 말이죠. 뭐 말씀을 그렇게 주시니까 뭐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양비론적 시각이 도움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들어온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저희들로부터 사과하라는 것이고요.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동물국회로 만들었던 정당이 여당으로부터 사과를 해서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과의 이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본인들이 고발된 걸 취하해달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렇게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바른미래당 또는 저희 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까지 모두가 함께 했던 패스트트랙을 철회할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바른미래당이 입장을 좀 정확하게 가지고 이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라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누가 이 지금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설득하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맞습니다. 드리고 아니 제가 한국당의 의견을 다 받아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뭔가 그래도 더 한국당에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셔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당이니까 여당으로서의 국정 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조금은 관용적인 태도로 제1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물론 그 요구사항이 무리한 건 저도 인정하고 뭐 받아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그럼 다른 건 뭐가 있는지 또 역제안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참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그 한국당의 요구,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철회와 공식 사과 이 부분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지금 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패스트트랙 철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사과에 대한 부분은 고발 철회까지 어떤 실질적인 액션이 안 나온다면 얼마든지 또 말로는 사과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좀 야당, 제1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역제안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의 진정성이란 단어들을 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뭐 유감 정도의 표명, 그 고소의 고발 취하 없이 유감 정도의 표명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 받아놓고 또 다음번에 기다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추경이 중요하고 국민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밖에 나가서 제1야당 대표가 지옥이라는 것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진척된 안들을 가지고 국회에 와서 추경 논의 시작만큼이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최희배 의원께서도 뭐 그 말씀 중간에 추경하면 경제 살 거라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 뭐 꼭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의 KDI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구인 IMF가 추경을 해야지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경고한 것이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경제적인 식견 그리고 세계 경제의 기류 그리고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OECD 국가들이 대부분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발표됐던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거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 와중에 지난 10년이 넘었던 시간들에 대한 체질 개선까지 시도하고 있으니 이게 간단한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해나가면서 실제적인 경제를 바꾸고 말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좀 넉넉함을 가지고 수정할 건 수정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야당도 막연하게 이걸 정쟁과 쟁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조정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실제 경제를 중심으로 한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한 실사고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추경과 관련한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죠. 조금 전에 추경에 대해서 좀 다소 좀 비관적인, 비판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국내외 기관들이 경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관들이 재정 확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추경을 더 늘리는 방안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얘기하시면서 또 체질 개선도 얘기하셨는데 이번 추경은 체질 개선하고 전혀 무관한 추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세먼지로 그 사회적 재난으로 미세먼지를 이제 규정을 하고 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면서 재난과 안전을 위한 추경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가지고 왔었고요. 근데 이제 6조 원이 넘는 추경 내용 중에 재난과 안전 부분은 2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 경제와 재난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고 했었죠. 아니요. 처음에는 이제 재난만 재난과 한다고 안전을 그랬었나요? 이제 그게 맞습니까? 필두로 했다가 나중에 추경안이 나오니까 말씀드린 대로 2조 원밖에 재난과 안전 들어가 있지 않고 4조 원은 이제 경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나 뭐 사업인데 거기에도 뭐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10년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뭐 수많은 SOC 사업을 또 추경으로 지금 넣어서 지금 가져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제약이 돼 있어서요. 예, 예. 한 69개 사업에 1조 원 정도의 가량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걷어내야 체질 된다? 개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네. 예,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런 네. 부분 엄밀히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여당 입장에서 정부에 좀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좀 늘리자 이렇게 네, 저희는 그런 오히려 입장인가요? 더 그리고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빨리 우리가 조속히 국회를 열어서 예. 이것들은 빼고 이런 것들은 더 국민 경제를 위해서 살리자고 있으면 같이 넣어서 토론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 토론 자체가 지연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서 경제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을 더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가 장기간 정쟁과 혼란에 휘말려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 가족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가 열릴 것처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 일모도원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의 절박함이 커지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일모도원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의 절박함이 커지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경제를 폭망하게 했다. 이게 거친 언성인가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을 가급적 거칠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과잉으로 거칠게 말하거나 과격하게 말하는 건 없습니다. 저는 과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과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퇴진 없습니다. 이선 후퇴 없습니다. 대표의 퇴진을 전제로 한 혁신위 구성 애초에 없습니다. 꼼수도 없습니다. 손 대표가 퇴진을 하지 않는 이상 혁신위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갈라지는 게 낫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크게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라서자는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서자는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YTN과 리얼미터가 매주 조사하고 있는 정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석 달 만에 50%대를 회복했습니다. 오차범위 이상으로 부정평가를 앞선 것도 석 달 만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가 어렵다는 진단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무엇이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인지 조사해봤습니다. 숫자의 정치, 더 여론에서 조사 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현안 조사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경제 회복의 최대 장애 요소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3명 중 1명이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꼽았습니다. 뒤이어 23.6%의 응답자가 추경 등 재정 투입 지연을 꼽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는 19.7%였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다 이런 응답도 8.6%로 나왔습니다만은 도표에서는 기타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재정 투입 지연과 글로벌 경기 침체를 대표적 장애 요인으로 봤습니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70% 이상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자, 이 같은 흐름은 정치 성향별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진보층의 응답은 재정 투입 지연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분산됐고 보수층은 정부 경제 정책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중도층은 경제 정책을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재정 투입 지연과 글로벌 경기 침체를 합한 비율보다는 적었습니다. 성별로도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성의 절반 가까이는 경제 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 여성은 경제 정책, 재정 투입 지연, 글로벌 경기 침체에 의견이 고르게 분산됐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다. 여야 어느 쪽에 네. 좀 유리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유불리를 따지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정부의 책임이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많은 이제 응답이 35.3%,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정당별로 이제 보거나 아니면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진보층이나 중도층, 보수층 혹은 무당층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무당층도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응답한 분들, 또 중도층도 그렇게 응답한 분들이 많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도 이 국회 공전으로 인한 추경 등 재정 투입 지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높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관련된 이슈는 조금 뭐 당청 쪽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택수 대표님과 해석을 조금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굉장히 심각하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당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폭정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민들의 인식을 보면 35%는 집권 세력의 경제 무능 탓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추경 지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의 발목 잡기 이렇게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 환경 요인들, 구조적 원인들 나머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권의 탓, 야당의 발목 잡기 그리고 대환경의 악화, 구조적 원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수치가 함의하는 것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면서도 각자가 유리하게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 여야 모두가 그렇지만 국민들의 어떤 인식을 무겁게 새겨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야당은 야당대로 한국당 같은 경우 추경에 대한 이 부분들 국민의 여론이 상당히 무겁다. 그래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근거로 좀 삼아야 할 것 같고요. 빨리 한다. 또 여당은 또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좀 주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보면 정부 정책, 경제 정책의 문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근로자는 이제 사업자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남성 비율이 좀 여성보다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책임보다는 정부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직업별로도 노동직이라든지 아니면 농림업 또 이 자영업층이 이제 그런 응답을 많이 했다라는 점이 이 남성과 또 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좀 정부에 향후에 분발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응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요, 대개는 이제 물가를 중심으로 경제를 바라봅니다. 가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계 경제가 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체감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성층들은 일하는 계층들이 많다 보니까 기간 산업이라든가 수출 이런 경제 상황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좀 크게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느끼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좀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현재의 평가도 있지만 또 향후에도 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잘 해주길 바라는 그런 의견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지지도 정례 조사 결과 간단히 정리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가 이번 주에는 50.0%고요. 부정평가는 45.6%로 긍부정 평가 차이가 4.4% 차이,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를 회복한 것이 약 석 달여 만이고 오차 범위를 벗어난 긍부정 차이도 석 달여 만입니다. 일간 그래프 보겠습니다. 지난주 보면 뭐 거의 대부분 50%대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매일 500명씩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돼 왔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여당의 지지율이 좀 상당폭 떨어졌네요. 39.3%로 나타났고요. 한국당은 소폭 올라서 31.9%, 그리고 정의당이 7.6%로 조금 상승한 것이 눈에 띕니다. 네. 자, 우선 대통령 지지도 관련해서요. 이 긍부정 격차가 4.4%포인트입니다. 오차 범위가 4%죠?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니까 네. 4%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네. 3개월 만에,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에 49대 44로 5%포인트 차이로 긍정이 많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대기업 회장단 또 IT 기업 대표들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었고요. 또 소상공인, 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한대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소통 행보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가 최근 3개월 동안은 긍부정이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서 붙었다가 또 레드크로스도 있기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지난주에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추도식이 있었을 때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5월 23일 즈음한 시점에 대통령 지지율은 강세를 보였었고요. 또 지난주 후반에 효상 의원의 외교 기밀 유출 논란 때문에 주반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반사익적인 측면에서 오른 측면도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비하면 지금 보수층에서 뛰었거든요. 지지율을 보니까 보수층에서 2.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세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부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었지만 거기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한테도 당당했고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인권을 중시했고 양국 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동맹의 틀 속에서 녹여낼 수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한다라는 어떤 우회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게 이제 보수층한테 한미동맹이 진보 측 정권이 들어서면 한미동맹이 좀 위태로운 거 아닌가라는 늘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투쟁을 하면서 굉장히 장애투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피로감도 있는데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막 표출되고 있고, 강효상 의원의 이 외교사항 기밀문건, 이 폭로 이 자체가 굉장히 메가톤급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한 보수층 일반의 불만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경제 행보, 특히 이제 바이오헬스라든가 모내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제 그 안정을 바라는 보수층의 심리를 좀 자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야 3당의 호프 회동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이건 어땠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잠깐 대통령 지지도에 바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양새는 좋았지만 그 뒤에 또 이제 이견들이 속출이 되면서 결국은 국회 정상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의 그 외교 기밀 유출 논란은 보수층도 자극하는 사안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수장들이 천영우라든가 반기문 그 외교부 장관 과거에 이런 분들이 일제히 적절하지 못했다. 한국당이 출당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또 당내에서도 이제 윤상현 외교통상위원장까지 비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층은 이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수층 일각도 지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반사 효과 때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듯 보입니다. 그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도 변화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가 이제 모처럼 50%대를 이제 넘어섰는데요. 전체 지지율보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있어서 전체 지지율보다 20대 지지율은 한 5%포인트가량 항상 높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그 하반기부터 경제 지표 악화 또 취업률이 이제 좋지 않으면서 20대 지지율이 조금 전체 지지율보다 빠졌었는데요. 올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다가 모처럼 지금 50%를 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30, 40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계층이라고 본다면 20대는 때에 따라서 좀 다른 지지를 보였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과거와 비슷하게 30, 40대와 같은 그런 지지율을 보이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지난주에 좀 새롭게 나왔던 게 청와대 청년 비서관직 신설하겠다. 이게 이제 그 전에 나왔는데
구체적 사람이 이제 막 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좀 보도가 되면서 야 이제 청와대가 20대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 쓰려고 하는구나라는 어떤 인식을 좀 심어줬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잘 모르거든요. 어렸을 때 겪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 굉장히 부각되면서 과거의 생애 그리고 아까 부시 전 대통령 같은 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심을 가졌고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20대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부시 효과가 보수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자극하는. 저는 자극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보 보수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20대가. 자극을 했다고 봅니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왜 떨어졌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리얼미터 조사상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급반등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다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30대에서 좀 민주당이 떨어졌더라고요. 진보층, 민주당은 오히려 진보층과 30대에 떨어졌는데 그거는 저는 버닝썬, 장자연 사건에 대한 좀 부실 수사 이런 논란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어떻게? 2주 전쯤에 한국당의 이제 여러 설화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황교안 대표의 뭐 예법 논란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좀 본 측면이 있는데요. 더욱 이제 이인영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까지 이제 가세가 됐죠. 그러다 지난주에 이제 맥주 회동을 했었습니다만 실적인 성과가 이제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이번 주에는 다시 좀 조정된 측면도 있고요. 또 이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여야 이 관계가 굉장히 난항에 계속 취해지게 되면은 여당 지지율은 항상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거든요. 이게 그런 면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보면 주초에 좀 격차가 좁혀졌다가 한국당과 민주당 격차가 목금일로 갈수록 다시 벌어집니다. 그 얘기는 강효상 의원의 사건이 굉장히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게 발생을 했거든요. 목금이.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주초에도 한국당이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강효상 의원 건은 앞으로 계속 더 저는 일주일은 간다고 봅니다. 보시는군요. 일주일은 간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어찌 됐든 간에 한국당이 지난 약 한 달 장애 집회 시작한 시점으로 보면 한 달이고요. 그리고 민생투쟁 대장정은 18일 동안 일정.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만 국회로는 또 아직 들어올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약 한 달간의 장애투쟁이 한국당의 득이었습니까? 실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만 보면 이제 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지지율이 이제 올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당내 소속 의원들의 좀 막말 파문들이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그 확장성 면에서 좀 한계점을 보여줬던 한 2주간 정도의 지표를 보게 됐는데요. 결국 이제 이것이 한국당이 이제 또 하는 숙제겠죠. 어느 정도 집토끼는 모아놨는데 향후에 35%를 넘어서려면 그리고 중도층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최근 2주간의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한국당한테 실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실이 오히려 크다. 왜냐하면 그 장애투쟁에 대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들여다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한국당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첫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선거법만 가지고 장애투쟁을 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패스트트랙이 국민 지지가 높은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공정정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다 마음을 열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굉장히 그 강렬한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셌습니다. 대정부 투쟁,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존재감은 컸을지 몰라도 비호감도가 굉장히 증폭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집토끼는 공공이 다졌지만 산토끼가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표상에서도 실제로 원래 시작됐던 게 둘째 주인데 리얼미터 조사 보면 둘째 주에 양당 간의 격차가 4%대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한 7%대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익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야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번 주에는 사실은 대통령 이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을지 태극 연습 기간이거든요. 을지 태극 연습 기간에는 대개는 이제 대회 일정을 줄이기 때문에 크지 않을 것 같고 아까 강효상 건 의원권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북한 관련한 어떤 메시지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도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 참고해서 한 주 정치권 동향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는 오늘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을 대상으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정기 감사도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제정책 대전환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국회 복귀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5월 국회 추경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동료 교수의 과목을 수강하는 아들에게 옛날 시험 문제를 빼돌려 넘겨준 교수와 지인의 딸을 조교로 부정 채용한 교수들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 하사의 영결식이 유가족과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엄수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안장식이 거행됩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노조 집회 등 최근 집회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폭력 시위를 선동한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최고 영예인 황금 종려상을 안고 오늘 한국땅에 내렸습니다. 잠시 뒤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고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우선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문화부입니다. 네, 비행기는 착륙한 것 같고요. 어제 칸에서 기쁜 소식을 전했던 봉준호 감독, 조금 뒤 공항에서 직접 만날 수 있겠네요?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쯤 봉 감독이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 귀국 예정이었지만 착륙 시간이 조금 더 앞당겨졌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 등과 함께 돌아왔는데요. 곧 출국 게이트 앞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기자들과 짧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영화 기생충 개봉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봉 감독은 내일 출연진들과 함께 서울에서 언론 배급 시사회와 기자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저희 YTN도 현장 취재를 통해 시청자분들께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봉준호 감독 비행기에서 내려서 트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현장음 들어보겠습니다. 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 받고 돌아오셨는데 네.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이지만 한국 영화 전체로서도 처음이기 때문에 특히 더 기쁜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이 오늘의 이 결과를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끊임없이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여러분들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한국 영화 100주년인데 많은 한국 팬분들이 같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한국 팬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봉준호 감독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영화에 대한 열광 같은 어떤 여러분들의 사랑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막식 파티 때 이제 심사위원분들하고 얘기 나눴었는데요. 그분들도 이제 한국 영화 100주년인 건 모르고 계셨는데 제가 그 얘기 해드렸더니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칸느 영화제에서 이번 한국 영화 100주년 큰 선물을 이 한국 영화계에 준 것이 아닌가.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 해외 매체의 평 가운데 이제 감독님 본인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됐다는 평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습니까? 가장 듣고 싶었던 어떤 말이었달까요? 제가 되게 기뻤고요. 수상한 것만큼이나 그 문장 한 줄이 되게 기뻤었습니다. 화제가 됐던 게 감독님이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배우님께 선물을 주신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두 분께서 계획한 건 아니에요. 선물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그런 퍼포먼스를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황금 종려상 받은 감독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요?
거기가 이제 그 안에 시상식장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포토콜 장소예요. 예. 그거보다 더한 여러 가지 기행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거기 외국 감독과 배우들 보시면 저희는 뭐 그냥 가벼운 수준에서. 예. 특히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영화 기생충 국내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부담 있으신가요? 뭐 감독과 배우나 제작자나 영화 개봉하기 직전이 가장 떨리고 부담도스럽고 걱정도 되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아주 심정이 복잡하죠. 네. 늘 그렇죠 뭐. 특히나 화제가 됐던 게 그 촬영 현장에서 여러 배우분들 배려해 주시기도 하고 특히 제작 현장에서 어떻게 주 52시간을 지켰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또 한 번 회자가 됐거든요. 그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이 기생충만의 뭐 독특한 뭐 우리가 유별나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미 2, 3년 전부터 그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 그 방식이나 또 급여나 이런 부분들 다 정상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계는 최소한 2, 3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촬영 현장을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랑스럽게 다들 생각합니다, 영화인들. 기생충을 한국 팬분들이 어떤 영화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지 하고 동료상 트로피를 지금 어디에 좀 보관하셨는지 궁금해요. 트로피는 저쪽에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 그 트로피 전담요원께서 저희 가시네. 전하 강호 선배 이제 그런 거 잘 간수를 못해서 아주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기. 기생충 영화를 좀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는지. 글쎄요, 상보다도 봉준호 감독께서 20년 동안 쭉 견지하고 노력해왔던 한국 영화의 어떤 진화의 어떤 결정체를 드디어 완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며칠 있으면은 이제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걸 직접 뭐 상보다는 그 작품을 봐야겠죠, 그죠? 네. 네, 특히 그 여기 뭐 강호 선배님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강호 선배님을 포함한 멋진 배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배우들이 뿜어내는 어떤 희노애락이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깐느는 둘째치고 우리 배우분들의 그 활약 그 부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게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끊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인천공항에 도착한 봉준호 감독의 소감 그리고 배우 송강호 씨의 소감 들어보셨습니다. 잠시 뒤에 게이트로 이동해서 정식 기자회견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네, 어제 봉준호 감독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상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수상작으로 호명되자마자 봉준호 감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옆에 있던 배우 송강호 씨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는데요. 봉 감독은 송강호 씨를 가장 위대한 배우이자 동반자라고 소개하면서 무대 위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수상자 사진 촬영에서도 봉 감독이 무릎을 꿇고 트로피를 바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수상 직후의 봉 감독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란 게 감독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닌데 이 송강호 선배처럼 위대한 배우들, 우리 영화의 훌륭한 배우들이 뿜어내는 에너지 이 두 가지가 어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황금 종려상 수상, 영화계 전반에 걸쳐서 최고의 영예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칸이나 베니스, 베를린 3대 국제 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단골로 참가한 건 오래된 일이죠. 최고권인 칸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장 높은 곳에 오르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최고 영예인 황금 종려상을 받은 건 우리 영화 사상 처음입니다. 그것도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 영화계에서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 이후 9년 만에 칸 영화제 무관의 고리가 끊어졌고요. 올해가 한국 영화 10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인 만큼 더 뜻깊습니다.
네, 최고의 영예죠. 자, 이 최고의 영예를 거머쥔 영화 기생충 어떤 영화인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기생충은 현대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다루면서 세계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수 가족의 장남이 명문대 재학증명서를 위조하고 과외 선생님이 되는데요. 이렇게 부자들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또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특유의 블랙 코미디로 그렸습니다. 지난 22일 시사회가 끝나자마자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8분 넘게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물론 기립박수가 칸의 전통이긴 하지만 영화 중간에도 큰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오는 등 현지 관객들이 높은 호응을 보인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차지하면서 한국 영화 100년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번 수상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윤성은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시상식에 함께 계셨다고요? 네, 시상식 장에는 이제 아주 초청받은 몇 명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서요. 저는 이제 기자들과 함께 프레스룸에서 영상으로 그 생중계되는 것을 보면서 수상 결과를 함께했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감동을 느끼셨을 텐데 우리가 봉 감독 얘기는 들었고요. 평론가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정말 또 영화를 평론하는 대한민국의 한 평론가로서 너무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고요. 사실 이제 이 시상식 전체를 봤을 때 끝으로 갈수록 큰 상이 발표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그 마지막에 이름이 불려지기를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던 생각이 나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좀 하셨나요? 사실 이제 현지에서의 반응은 너무 뜨거웠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맨날 하는 말 아니냐, 매해 똑같이 한국 영화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한국 기자나 평론가가 평가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이제 이창동 감독의 버닝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최고 별점이라든가 평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수상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올해도 정말 뜨겁지만 좀 자제하자. 좀 너무 이제 먼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또 행운까지도 날아가 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상식을 기다렸습니다. 예상이 되지만 발설을 안 하셨군요. 네, 발설하기는 좀 애매한 입장이었죠. 또 혹시라도 못하게 될까 봐. 영화를 많이 알지는 못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칸과 관련된 기억은 올드보이예요.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죠. 그 상도 작은 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황금종려상 바로 이제 뭐 아랫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뭐 굳이 말하자면 1등, 2등, 3등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황금종려상이 이제 칸 영화제에서는 가장 큰 상입니다. 뭐 일반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칸보다 아카데미상이 좀 더 익숙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너무 다른 종류의 상이라서 어디서부터 그 차이점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할리우드 영화 내지는 이제 미국에서 개봉된 그 영화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회원들이 뽑는 상이 아카데미 오스카 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칸 영화제는 이제 칸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이 엄선해서 이제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과 뭐 이제 등등의 공식 초청작을 뽑습니다. 이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선정한 그런 작품들 중에서 경쟁 부문이 이제 사실은 가장 해에 주목해야 될 작품들이 오는 섹션이고요. 그 중에서 또 이제 올해도 어떤 유명한 감독들, 배우들을 초청해서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그들이 또 논의를 거쳐서 뽑는 상이 이제 칸 영화제의 상들입니다. 네. 자, 지금 화면으로 인천공항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게이트 B가 선명히 보이고요. 저곳으로 봉 감독이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과 공식 기자회견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봉 감독이 기자회견장에 서면 또 현장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아카데미는 그래서
외국인 작품상이 따로 있잖아요. 네, 외국어 영화상이라고 외국어 해서요. 영화상, 네. 예, 따로 있는데요. 그 작품, 그 어떤 수상 리스트에 후보작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예. 네,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생충이 아직까지 갈까요, 이번에? 한국 영화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네. 기생충이 정말 칸에서 이제 상을 받으면서 아마 후보로 오를 가능성은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칸 영화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거장들의 작품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경쟁률이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을 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번에 정말 기대를 모았었죠. 거장들의 기한이라고 할 정도로 네. 칸이 그동안 사랑해왔던 상도 많이 줬었던 그런 감독들이 쭉 포진해 있었는데요. 저도 아는 사람이 한둘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짐자무 씨며 뭐 알모도바르며 정말 많은 좋은 감독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들은 이때까지 오랫동안 영화계에서 좋은 작품들 내놓으면서 이번 작품이 그들의 전작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그것을 본인의 작품과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감독이 지금 7번째 장편 영화인데요. 정말 해외에 엄청난 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목받는 세계적인 감독이고요. 그런데 이제 본 감독의 경우에는 그 본 감독 영화 세계의 정점에 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작품들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수상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화면 멀리 봉준호 감독의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기둥 사이로 가려졌네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봉준호만의 매력과 특징이 있다. 그건 이제 봉준호 장르라고 하나 봐요? 예, 본 감독의 요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도대체 장르가 뭐냐 이게 다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다 이런 질문을 외신들이 많이 했는데 인디어와이어에서 봉준호 자체가 감독이다, 장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 본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설명하면 가장 편할 것 같다. 내가 만드는 장르는 그냥 봉준호의 장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도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본인도 도착하자마자 조금 전에 저희가 라이브로 보여드린 장면에서 그 말 듣고 굉장히 기뻤다고. 감독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규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르 영화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가 예측이 되는 걸 장르라고 하거든요. 어떤 그 형식이 있고 뭐 아이코노그래피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없이 이 영화가 막 간다는 거죠. 그거는 그 영화가 얼마나 흡입력 있고 몰입감이 있는지를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 감독 작품에서 송강호 배우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보통 이제 그 한 감독의 영화에 계속해서 출연하는 그런 배우들, 뭐 페르소나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송강호 씨는 다른 감독들의 영화에서도 워낙 이제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이지만 그 본 감독의 그 대사의 맛을 너무나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뭐 원톱의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서 그 아주 여러 명의 배우가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그 분량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중심을 너무나 잘 잡아줬고 그리고 뭐 그 연기가 한 단계 더 뭐 발전했다 이런 말은 너무나 실례일 것 같고요. 스펙트럼이 더 넓어진 것을 분명히 관객들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나무주연상 그런 기대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무주연상은 이 쟁쟁한 배우들 사이에서, 쟁쟁한 영화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 그 전반적으로 그 선굵은 연기를 이제 보여주고 그 원톱으로서 배우가 이렇게 좀 치고 나와야지 이제 주연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좀 그런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론 응원은 했지만 좀 그보다는 이제 그 작품 자체 전반적인 어떤 배우들의 연기를 포함한 작품성에 상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황금종려상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흔한 일인가요? 흔치 않은 일이죠.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관객들도 서너 명만 모여도 다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9명의 심사위원이 만장일치로 이 작품을 황금종려로 뽑았다라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심사위원단 구성을 보면 감독들이 좀 많았거든요. 작년에는 좀 배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또 할리우드 배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감독들은 사실상 그 본 감독이 갖고 있는 그 장점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장르의 그 믹싱과 디테일 이런 것들에 좀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감독으로서 참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황금 종려상으로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한국 영화 100주년이잖아요. 네. 저는 심사위원들이 그걸 알고 물론 이제 네. 중요한 평가는 아니겠지만 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아까 봉준호 감독 얘기 들어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네. 그 사실을 몰랐다고 나중에 네. 알았다거든요. 아마 뭐 관심 없었을 겁니다. 네, 한국 영화 제작 100주년인지 아닌지 네. 잘 몰랐을 겁니다. 예. 앞서 봉 감독이 인터뷰에서 개봉 직전이 가장 떨리고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 한국에서 흥행은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작품은 뭐 저도 뭐 글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한 특정 감독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너무나 다 고루 만족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뭐 제가 이런 예측을 좀 조심스러워서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아마 1000만 관객은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전 세계의 192개국에 또 판매가 됐습니다. 황금 종려상 수상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이제 한 마켓에서 팔린 것이 그 정도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것은 이 영화가 어느 정도 그 관객들의 호응이 있을지 대중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192개국에 네. 판매됐으면은 네.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네요. 네, 아가씨의 기록을 갈아치운 그렇군요.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칸 영화제나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그러면 작품성은 있겠다, 네. 재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반인 저 같은 네. 사람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흥행도 보장하시는 거죠? 네, 사실 뭐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 영화제에서 수상했으면은 작품성은 높은데 재미는 없다, 지루하다. 그런데 이 작품은 2시간 12분 동안 정말 시계를 한 번도 보지 않는 관객들이 대다수였을 정도로 몰입감이 높고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주변에 계신 다른 평론가분들도 같은 입장이신 건가요? 네, 그럼요. 일단 뭐 이 영화가 그 작품성은 일단 그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으로 뭐 이게 대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어떤 대중성도 담보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모두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좀 스포일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내용은 얘기하시면 네.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이따가 또 봉 감독 기자회견을 연결해야 되니까 네. 시간이 있을 때 악인전 얘기를 잠깐 해보죠. 네, 악인전도 함께 초청을 받았죠? 네,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요. 이 섹션에는 지금까지 한국 영화들이 단골로 초청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이제 선보였는데 아무래도 비장르 영화가 많이 상영되는 영화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밤중에 뭐 스파이물이라던가 아니면 범죄 영화라든가 또 우리나라 이제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좀비 영화 이렇게 장르 영화들을 보는 재미가 있어서 또 이런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그 세계에 우리 영화를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요. 악인전도 특히 이제 마동석 씨의 인기가 부산행 때문에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주목받았던 칸에서도요. 네, 주목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었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시원한 액션에 통쾌함을 느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미드나잇 스크리닝은 비경쟁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팔렸습니까? 174개국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176개국 아닌가요? 176개국인가요? 174개국이군요. 네, 제가 174개국까지는 알고 있는데 늘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평론가님 보셨습니까? 악인전이요? 아니면 악인전? 네, 전 2번 봤죠. 먼저 개봉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고 그리고 또 칸에서 또 다시 감상했습니다. 네, 자 평론가시니까 어떤 칸에서의 반응 이런 거 중심으로 말고 영화 감독 봉준호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봉준호 장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뭐가 없는 것 아닌가, 장르가 없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의심이 살짝 가기도 하는데. 사실 뭐 장르에 대한 부분은요.
그 장르 영화라는 게 이제 그 대중성과 항상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장르가 뭐 이런 조건을 그 충족하면은 멜로드라마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은 뭐 범죄 영화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어떤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네. 이제 우리가 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장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본 감독에게는요. 특히나 이렇게 장르를 정말 그 재료로 삼아서 여러 장르를 재료로 삼아서 투닥투닥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리사로서 어떤 감독의 그 장점, 네. 그 면모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봉준호 감독은 정말 그 지금도 개인적으로 어떤 그 간담회나 이런 데 참석해 보면은 끊임없는 아이디어 뱅크? 네, 정말 그 샘솟는 아이디어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소년 같은 그런 감독입니다. 네, 그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봉테일이라고 하죠. 그 디테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연기 디렉팅도 그렇기 때문에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기생충도 각본까지 다 쓰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칸 소식을 뉴스로 접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네. 또 하나의 이제 의구심이 올해는 유독 경쟁작들이 좀 과거보다는 네. 좀 떨어져서 네. 만장일치로 수상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압도적이어서 만장일치가 된 건지. 네. 저도 이제 그 한 4년째 지금 칸 영화제를 쭉 봐오면서 이번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 뛰어난 작품들이 예년에 비해서 없었던 것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황금 종려상을 받는 건 1등 아닙니까? 네. 이 21편이라는 그 영화 중에서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되는 그 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황금 종려상의 심사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때 그 해에 심사위원들이 만들어가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이 칸 영화제에 추천받는 작품들 자체가 뭐 대중영화, 대중영화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탄탄한 완성도와 작품성이 일단은 먼저가 우선시 되어야 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심사위원들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뭐 늘 그 해의 최고의 작품이 뭐 상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이제 오만한 일이기는 하겠죠. 작년에도 사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던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번에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장일치로 이렇게 선정된 결과입니다. 그만큼 이 영화가 정말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자, 이제 제2의 봉준호, 제3의 봉준호, 또 송강호 배우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우리 영화에서 구현이 되려면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뭐 전 세계적인 그 영화계의 문제이기입니다만은 그 다양성 영화에 대한 그 지원이 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화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되어가는 걸 이제 막자라는 이야기죠. 항상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만 좀 상영할 것이 아니라 만들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맛을 볼 수 있게 관객들을 좀 그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정책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실 봉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를 보면 감독과 배우의 그 호흡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송강호 씨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칸 영화제에 지금 밀양 그리고 박쥐 그리고 요번에 기생충까지 그가 출연한 작품들이 모두 상을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물론 송강호 씨가 또 뛰어난 배우이기 때문에 뛰어난 감독들과 작업해서 그렇게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고마운 그런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제 기자회견장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정문이 열리면 바로 나오겠죠? 뒤에 서 계시고 것 같고요. 근데 평론가님도 칸에서 오신 거잖아요. 네, 저는 오늘 지금 방금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아, 그래요? 시차를 안 타시는 것 같은데.
네. 자,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면 평론가님과 인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방송 마치고 또 다른 방송사 생방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원래 고정 출연하는 그런 그렇군요. 프로그램에 네, 방송이 있습니다. 그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리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네. 또 홍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배우 송강호 씨와 또 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잠깐 일문일답을 했고요. 지금 공식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직전에 사진 찍는 시간을 잠시 갖고 있습니다. 네,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칸 황금종려상은 이른바 3대 국제영화제에서도 최고의 권위로 불리기 때문에 이번 수상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을 받쳐가지고 한국 영화 100년 사이 가장 큰 살다 획을 보니 이런 걸 그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네. 자, 현장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봉준호 감독이 마이크를 직접 건네받아서 지금 여러 방송사의 마이크가 한 대 묶여 있는데 저기 무게가 꽤 될 겁니다. 네. 저걸 세계적인 거장이 직접 들고 인터뷰를 하는 진풍경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송강호 씨가 들어주려고 했는지 잠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네, 현장 한번 듣겠습니다. 일단 뭐 저 개인에게도 처음 있는 수상이고요. 또 한국 영화 100년 역사에도 처음 있는 일이라 뭐 겹경사이지 않을까 되게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또 개봉을 며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또 우리 한국 관객분들과의 만남이 또 남아 있어서 되게 아직도 설레이는 마음이고요. 네, 뭐 봉준호 감독께서 그 지난 20년 동안 노력해왔던 어떤 결과물이 드디어 이렇게 정점을 뭐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자긍심이 크고 또 보람도 느끼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로 남아 있지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나온 작품이고 그 배우들의 연기 또한 여러분들께서 너무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며칠 있으면 개봉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오면요. 집에 가고 싶지. 집에 가고 싶고 쭌이라고 제 키우는 강아지 보고 싶고 충무김밥 먹고 싶고 저도 집에 가고 싶은 게 제일 그죠. 한 8일간 나가 있다가 온 게 거리도 너무 멀고 이래가지고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예. 오른쪽부터 할게요. 오른쪽 가주시고요. 가운데 덮여 가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왼쪽 가주세요. 잠시만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 번만 더 봐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황금 종려상을 언론에 다시 한번 공개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문답을 하고 이제 귀가를 할 모양입니다. 두 분 모두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앞서서 좋은 배우들, 훌륭한 배우들이 나오는 작품이라고 기생충을 소개했습니다. 네. 보통 영화에서 페르소나라고 하면 감독 자신의 분신이자 특정 배우를 지칭하고는 합니다.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아는 봉준호 감독,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영화 세계를 대변하는 배우로 송강호 씨를 꼽았습니다. 송강호 씨를 가장 위대한 배우이자 동반자라고 소개하고 무대 위로 소환했습니다.
자, 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의 영예를 아는 봉준호 감독 그리고 송강호 씨가 조금 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돌발 영상 보시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좀 해요? 시책을 좀 빨리 좀 추진되게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정부는 자꾸 추경 얘기를 하는데 그 추경을 하더라도 지금 현장의 피해자들은 너무 급하지 않냐. 이게 빨리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예비비를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빨리 이걸 이제 결정을 하면 그쪽에서는 이제 자꾸 예비비보다는 추경으로 하려고 하는데 추경은 국회도 여로서 거쳐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어쨌거나 정치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현장에서 가급적 빨리 대표님, 여기서 그냥 홍보하는 식으로 어떻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재민한테 어떻게 해줄 건지 그거만 말씀하세요. 그거 관심 없어요. 지금 최고위원 회의입니다. 이 회의가 마친 뒤에 필요한 부분들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보세요. 홍보하러 오셨어요? 국회 가고 홍보하면 되지 왜 여기 와서 난리야? 나보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뭉치라고. 열받게 만들잖아요. 회의를 다 난 비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한나라는 지금 뭐 한국당 선전만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단순히 하고 한국당에서 어찌 왜 여기서 왜? 삼급 PD 맡는 사람들이 왜 딴소리만 해? 맞는 얘기하는데 왜 내보내요? 왜?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왜 내보내냐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사람들 왜 내보내냐고 들어달라고요 좀 제발. 아니 우선 저기 들어보세요. 산불만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고가 있으시면 안 되고 우선은 현장 최고위를 진행하고 이 산불 관련해서 발언 기회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다 드릴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앉아있기는 상당히 힘든 자리예요. 우리 정부 모릅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거 얘기하면 저희가 뭐 알겠습니까? 오늘의 그 최고위원회는 저는 국회에서 해야 할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역은 바람이 센 곳입니다.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오시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때는 무거운 선물꾸러미를 꼭 가져오셨으면 고맙겠다. 뭔가 가슴으로 와 닿는 정말 양심의 소리를 듣고 현장을 답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60년 전에 어느 월간지에 보았는데 아프리카에 가면은 사진 기사만 보면은 그냥 때려 죽인다고 해요. 왜? 사진 찍을 때마다 코를 빼다가 종이에다 붙이니까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